민주공화국의 기원을 알아볼까? 3강. 자, 오늘의 주제는 인촌 해공 죽산. 한국의 야당을 만들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촌 해공 죽산하면 이제 인촌 김성수, 해공 신익희, 죽산 조봉암. 요 세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거죠. 자, 1강은 도산 안창호, 2강은 몽양 여운형. 그리고 그 두 분에 비하면 약간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세 분을 합치면 또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이번 수업의 테마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한국에 어떻게 그 정착해서 제도화될 수 있었느냐를 이제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탐구하는 건데 그 결론은 저는 야당이라고 봐요. 그 민주주의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야당, 그거는 야당인데 자, 보세요. 야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야당이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봉건 시대에는 우리 조선왕조 시대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라는 존재를 용납을 합니까? 그때는 충신이 아니면 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적이라는 존재는 발견 즉시 삼족을 멸해서 박멸해야 될 대상인 거죠. 역적을 살려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조 시대에.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이렇게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로열 오포지션 파티라고 해요. 이제 폐하에 충성스러운 야당. 그래서 이제 그때 여왕 폐하였죠. Majesties, Most Loyal Opposition.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1당이 있고 2당이 있는데 그 2당이 언젠가는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야당. 그걸 이제 충성스러운 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이 아니고 이 폐하에게는 충성을 하면서도 현 집권 세력에게는 반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하에서 등장한 그렇죠. 입헌군주제 하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야당. 아마 이게 그 엘리자베스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아마 처음 네네. 그래서 경찰이나 청년단이나 정치 깡패 뭐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그 난립하던 시대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몽양 여운형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그 국가 폭력과 사적 폭력이 그야말로 난립하는 그야말로 야인 시대죠. 야인 시대. 그 야인 시대에 야당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건 거의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거고요. 목숨 걸고. 실제로 오늘의 주인공들도 되게 그런 국가 폭력의 희생을 많이 당하셨고 국가 폭력 혹은 사적 폭력. 그래서 폭력과 살해의 협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첫 번째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에요. 자, 인촌 선생은 이건 39살 정도 시절에 제 나이 정도죠. 아니 그래서 보다 시절부터구나. 그 작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의 인촌인데 이분은 1891년에 전북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도산이나 몽양에 비하면 좀 90년대생이 드디어 태어난 거죠. 드디어 90년대생이 온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914년에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송하촌숙은 배제학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산이나 이승만이나 몽양이 다 배제학당과 조금씩 연관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부터는 와세다대학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와세다대학교가 사실상 우리나라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의 산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와세다대학교를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좀 이따 나오죠. 인촌부터 뭐 해공, 뭐 고하, 송진우, 뭐 다들 장덕수, 뭐 웬만한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50년대에 확동했던 정치인들은 거의 다 와세다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인맥이 나중에 3.1운동에 결정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인촌 김성수는 1919년에서 경성방집을 설립하는데 그 인촌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을 한번 쭉 둘러봐요. 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대 사회라는 건 기업, 대학, 언론 이 세 개가 중요하구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세 기관은 기업과 대학과 언론이다. 이거를 파악을 한 거야. 물론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죠.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모든 지주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근대 사회의 어떤 본질을 통찰하고 지주가 아니라 기업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일제시대에 이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1919년, 20년 이때가 20몇 살이에요. 인촌이 이 경성방집 만들고 그랬던 때가 20몇 살이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촌은 경성방직을 설립함과 동시에 경성방직은 뭐 이혜연 씨인가 뭐 다른 사람한테 CEO한테 맡기고 본인은 중앙학교를 인수해요. 그 지금은 중앙고등학교죠. 중앙중고등학교. 근데 중앙학교를 인수해서 그거에 교장을 해. 그러면서 그 중앙학교에
와세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뭐 고아 송진우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현준혁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교사로 자기는 교장, 교사. 그러면서 그 중앙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3.1운동의 불씨를 거기서 이제 전국에 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몽양이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을 만들어서 3.1운동의 불씨를 국내로 던졌다고 했잖아요. 장덕수가 그 불씨를 갖고 왔죠. 그걸 받아서 국내에 뿌린 게 바로 이 세력입니다. 고아 송진우, 인천 김성수 세력이에요. 이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를 만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민족대표, 그렇죠. 이 사람. 민족대표 33인, 그게 이제 천도교 손병희 세력과 기독교 대표들과,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들어와서 불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33인이 꾸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33인이 모일 수 있게끔 주선한, 국내에서 그분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중앙학교 교부실에서, 숙직실이라고 하나? 거기서 했다는 거야. 고하, 인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쿵떡쿵떡 이걸 또 누구는 뭐 인쇄를 하고 누구는 누구랑 연락을 해서 손병희 선생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불씨를 전국으로 뿌린 게 바로 이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그리고 그 3.1운동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원초적 사회계약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독립국익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이제 3.1운동에서 그 선언을 하잖아요. 독립국이라는 건 예세와 다른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고, 자주민, 스스로 주인인 백성.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주인인 백성이 되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초적 사회계약을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의사표시를 한 거고,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19년에 경성방직을 만들고, 바로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창간해서 초대사장을 하죠. 나중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고아 송진우가 이제 3대 사장이자 초대사장을 하게 되는데, 첫 사장은 인천이었어요. 그리고 32년에 보성 전문을 인수를 해서, 보성 전문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고려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서는 경성방직. 경성방직은 한복의 데님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대요. 뭐 끈 같은 거. 29살에 동아일보를 창단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김씨 가문이 여전히 고려대학교 이사장을 이어서 하고 있고, 동아일보 사장도 인천 김성수의 후손들이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의 첫 발을 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천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당을 만든 거지. 그 정당이 바로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55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원조 민주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45년에 한민당을 창당을 하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1951년에 2대 부통령이 되십니다. 예, 한국전쟁 와중이죠. 1대 부통령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시영 선생, 그 신흥무관학교 만드신. 근데 이시영 선생이 워낙 고령이어가지고 그냥 특별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분이었고, 2대 부통령으로 김성수가 이제 그 임명이 되죠. 김성수 선생은 원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초대 국무총리로 가장 이렇게 거론됐던 분이에요. 한민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국무총리는 김성수가 하고, 사실상 국무총리가 정부를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의원내각제, 비슷한 이원집정부적 대통령제를 꿈꿨던 거지.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인천이 사실 주요 국정을 이끄는 그런 형태의 정부를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이승만은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허수아비가 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인천부터 쳐낸 거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리고 나서 55년에 사망하시는데, 55년에 사망하는 그 해에 민주당을 만들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인천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인천은 뭐냐면 기업, 언론사, 대학, 정당 4개.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부자야. 원래 부자지만, 원래 온전한 정부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짜 김성수가 부자인 점은 사람 부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성수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뭐냐면, 국내 최대 지주, 전북 집안의 최대 지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교를 갔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언론과 대학의 역할에 주목을 했고, 경성방직을 세워서 지주에서 기업인으로 일단 변신을 하게 되죠. 물론 지주업을 폐업한 건 아니에요. 지금 김연수 씨라고 동생분이 있어서 동생분이 또 지주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창간해서 일제시대에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와 보성전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식인들이 취업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 동아일보와 보성전문이는 사실 유사정당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몽양이
그 조선중앙일보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유사 정당을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선중앙일보 산하의 유력한 지식인들을 다 이렇게 기자로 채용해서 사실상 자기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김성수가 그 원조인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한 원조인 거죠. 이미 20몇 살의 나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동아일보를 만들어서 와세대대학교에서 같이 유학했던 동료들을 다 기자로 채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학위가 좀 된 사람들은 또 교수를 시켜주고, 보성 전문의 교수를. 그래서 보성 전문 나한테 고려대로 개편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래서 충성하면 일생이 보장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천 김성수 왕국하면 김성수한테 충성하면 일생이 보장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인재 경영, 인간 경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와 친해지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거야. 왜냐면 기자를 하든, 나중에 나이 들면 교수를 하든, 어쨌든 지식인이 할 만한 직업을 다 김성수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기자도 많으면 100명, 뭐 교수도 몇십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수는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많은 거야.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김성수 세력이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아끼는 경영 철학, 그리고 적절한 인사 배치,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김성수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수많은 인재들이 김성수 곁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분들이에요. 인천이 만약에 유비라면 관우와 장비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고하 송진호와 설산 장덕수. 고하 송진호는 그 와세다대 같이 유학 갔던 친구죠. 인천하고 젊었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만들 때도 처음부터 같이 함께 했고, 제가 지난 강의 때 좀 잘못 얘기하겠는데 고하 송진호는 친일 논란이 없습니다. 다른 한민당 계열 인사들과는 다르게 고하는 친일을 안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천이 동아일보 사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맡긴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아주 국제정세에 아주 이렇게 빠삭하고, 그러면서도 이념적으로 약간 진보적인, 그러니까 우파치고는 꽤 진보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말을 처음 쓴 게 이 고하 송진호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독립운동 때문에 3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일제시대부터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 그 독립운동 그 민족대표 33인이 체포되고 나서 이진으로 체포돼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이 뒤에서 조종한 인물로 해가지고 이진으로 체포돼서 1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학생운동 세력이었던 그렇죠. 근데 20대 후반이니까 이미 학생운동은 아닌데, 어쨌든 청년들인 거죠. 그때 인천만은 잡혀가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잡혀가는데, 인천이 잡혀가면 사업이 망하니까, 인천만은 잡혀가지 않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딸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을 국내에서 오래 하면서 몽양과 함께 양대 세력으로, 국내의 양대 세력, 우파의 고하 송진우, 좌파의 몽양 여운형, 그러니까 양대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국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그 엔도 정무총감이 그 몽양한테 치안권을 이양하기 전에 고하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고하한테도 치안권 이양 받아볼래?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는 보죠. 근데 이제 고하는 그때 얘기한, 이게 친일이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 고하는 그 당시 맥락에서, 왜냐면 중경 임시정부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독배다. 이게 일제가 주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고, 몽양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 이제 받았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1945년 12월에 암살이 돼버려요. 해방된 그 해에 암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고하를 누가 죽였냐. 왜냐면 김구하고 신탁통치 논쟁을 하고 나서 죽으니까 김구 계열이 죽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데. 45년이면 신탁통치 그래! 전이잖아요. 그 발표되자마자, 신탁통치가 45년 12월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되자마자. 사실 고한은 처음부터 그 신탁통치 문제도 있지만 훈정론이라고 해서 그 미군정이 막 들어와가지고 임시정부를 꾸려서 운영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훈정기간이다. 정치를 배우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훈정시대이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국으로 대표를 보내서 구라파, 뭐 미국 이런 데 대표를 보내서 다른 나라 민주주의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독립운동가들이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걸 다른 나라의 정치를 배워야 되냐. 네, 그렇죠. 우리는 이미 5천년 문화 민족이고 바로 집권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훈정기간을 가져야 되냐 라면서 이미 그때 미운털이 박혔고, 신탁통치가 딱 발표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볼때같이라서 반탁을 주장할 때 고하는 이거 미군정하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탁통치는 반대하지만 미군정을 반대하는 형태의 그런 이렇게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 고하를 암살한 건 화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화랑단. 제가 그때 이 대폭력 시대, 청년단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북 청년단 말고도 되게 짜잘한 청년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화랑단이라는 건데, 화랑단이라는 친구는 이제 한현우라고 하는 사람의 암살범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본에 살면서 도조 히데키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잡혀갖고 뭐 옥살이를 3년인가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테러리스트.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뭔가 한 건 할 거 없나. 그래갖고 막 한 10명쯤 친구들 모아서 적산가옥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사는 적산가옥에 뛰어들어갖고 총으로 위협해서 일본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적산가옥 확보해서 그냥 나눠가지고 뭐 이런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살았던 이제 그런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한현우가 그 훈정론 얘기를 듣고 훈정론 신탁통치 반대 얘기를 듣고 죽여야 된다. 이 인간 우리가 처단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화랑단에 한 명 고화성준의 경원이었던 사람이 한 명 빠져나와갖고 거기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 구조를 알려줘서 새벽에 그 집에 그냥 찾아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권총으로 해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러니까 바로 땅땅땅 쏴서 바로 누워있는 채로 죽었어요. 자다 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집구석이고 뭐고 안전한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위원이 더군다나 그쪽 편이면. 예. 그러니까 그 한현우가 나중에는 그 일본으로 돌아가서 천수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처벌을 잠깐 받았나 어쨌나 하여간 일본에서 그 마지막까지 잘 살았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KBS 다큐멘터리 보니까 77세로 현재 거주 중 일본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여간 뭐 그래서 재밌는 게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이 이게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현우의 사위였던 거야. 그래갖고 낙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아 암살범의 사위다 이래가지고 낙마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고아 송진호가 죽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그 한민당의 행보나 인천의 행보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구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헌의회에서라던가 이후에 이제 이승만의 경쟁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죽은 거지. 45년 해방된 그 해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몽양이 죽고 그 다음에 설산 장독수가 죽는데 알다시피 설산 장독수는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왔죠. 조연으로 계속 출연하셨던 분인데 1강에서는 신한 이렇게 청년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신속으로 설득하려고 하다가 싸워서 나중에 이제 그 3.1운동 불씨를 전파하러 국내로 들어왔다가 잡혀서 하이도에 잡혀 있었어요. 하이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 번은 김대중이 어린 시절에 하이도에서 보낸 거고 또 하나는 설산 장덕수가 유배지로 가 있던 게 하이도입니다. 그래서 하이도를 가면 장덕수 얘기가 또 있어요. 거기 현장에 가면. 그래서 근데 몽양이 그 하이도에 있던 장덕수를 빼내가지고 일본에 가서 동경 제국 호텔 연설을 하고 그걸 몽양이 설산이 명통역을 해가지고 통역하신 그분. 그러니까 몽양하고도 엄청 친한 사이였던 거야. 그리고 이분은 와세다 대학교 시절에 웅변부 회장을 했나 뭐 웅변도에 1등을 했나 그래서 이 일본어 연설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한국어 연설도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한민당의 그래서 관우장비라는 거야. 이미지도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살아 있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고화가 약간 관우 이미지죠. 저쪽이 약간 장비 이미지고. 그래서 고화는 한민당 수석 총무가 마지막 직함이고 그때 암살됐고 죽었고 설산은 한민당 정치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설산이 죽은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미소 공의가 열리잖아요. 한참 좌우업작을 하고 있을 때야. 이미 몽양은 죽었어. 몽양은 죽었고 근데 그래도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의를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소 공의가 재개될 때 그 미소 공의에 국내 단체들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나 김구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반탁을 주장해야 되니까 저거는 찬탁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소공의가 잘 되면 조선 임시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정부, 조선 임시정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만 단독정부를 만들 거니까 미소공의는 참석하면 안 돼. 그런데 설산이 한민당을 움직여갖고 미소공의 참여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되게 명연설을 해요. 아주 사자후를 토하는 명연설을 하면서 저 코쟁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문 밖에서 우리끼리 떠들면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한민당도 원래 이제 이승만이랑 같이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장독수가 연설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민당 입장이 바뀌어서 미소공의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물론 미소공의는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독수 연설 잘하네 인물이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제 띈 거죠.
근데 장덕수의 결정적 양점은 일제 말에 엄청나게 친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내고 재능이 많으니까 또 연설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데리고 다니면서 학도병으로 나가라고 일병으로 나가라고 엄청 이렇게 촉구하는 연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천하고는 좀 달라요. 인천은 되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측면이 있고, 이렇게 그 기고문 같은 것도 남이 써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인이 부르는데, 이런 약간 수동적인 형태의 친일이었다면, 설사는 좀 약간 적극적인 친일을 한 느낌이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워낙 연설도 열정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저거 일제 때 일병 나가라고 그 했던 그 놈 아니냐. 근데 그 놈이 지금 한민당에서 또 반탁 입장을 깨고 미소공에 합류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는 이제 한국혁명당이라는, 한국혁명단이라는 또 그런 폭력단, 청년단이 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보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 중에 한 명은 경찰이었어요. 현직 경찰. 그래갖고 경찰관 보고 있고, 장덕수 집에 찾아가.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장덕수도 방심하고, 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정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총 딱 메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장덕수 설산성생 계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왜 왔지? 이러면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저 여기 며칠 전에 뵙기로 했죠? 그랬더니, 그런 기억 없는데?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오시죠. 지금 내가 바쁘고 뭐 지방 갔다 올 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언제 봅시다라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옆에 경찰이 옆에 있던 동료한테, 동지 갑시다. 그래서 가자는 게 이제 설사는 집에 간다는 의미인 줄 알고, 가시오. 이러고 돌아서는데 간다는 게 이제 그냥 해치우자 이거였지. 그래갖고 소총으로 그냥 쏴가지고. 집에서, 그것도 와이프랑 그 여종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건 뭐 집에 있어도 죽는 거야. 이게 무슨 모양은 밖에 나다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직 경찰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얼굴도 안 가리고 그냥 얼굴 까고 들어와서 와이프랑 다 얼굴 보는데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시대의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체포가 되긴 돼요. 그래서 장택상이 뭐야, 경찰이면 뻔한 거 아니냐. 경찰 중에 한 놈이면 전 경찰 다, 서울에 있는 모든 경찰 다 소집해.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모든 경찰 다 소집했는데 한 명만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걔를 딱 특정해갖고 찾아가 보니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냐 그랬더니,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내가 바로 설산을 처단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국행위를 했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미소공에 참여하자고 하는 놈이니까. 정서에는 약간 외주신의 일본의 그런 게 있던 거죠. 예. 그런 이제 지사적 분위기가 쭉 독립운동가들의 지사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 좀 했다 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인천 그 한민당 세력의 기가 팍 꺾이는 게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 2명을 초창기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재헌의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설사는 살아서 재헌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다 죽어버려요. 45년 12월, 47년 12월. 그래갖고 이제 48년에 재헌회가 출범하니까 너무 인천 입장에서는 아까운 인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은 원래 자기는 정치 전면에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다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장들, 아까는 맹장들이었다면 이제 지장 계열에서는 그 보성전문의 법학대학, 고려대 법대 교수를 했던 유진호 박사. 유진호 박사가 우리나라에 또 그 재헌 헌법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헌법을 기초하신 유진호 박사. 이분은 신민당 때까지 살아가지고 당대표도 하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 그 몽양을 변호했던 가인 김병로 선생.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 그리고 그 김종인 할아버지. 그 가인 김병로 선생이 계실 때 김종인이 젊은 청년 김종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자였던 김종인이 그 김병로 선생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때 초창기 민주당 모임을 이제 옆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이란 사람들도 김병로 선생한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정치인들의 그런 걸 뭐 일찌감치 깨우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래저래 그 인촌 김성수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이제 그 한민당 스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50년대 이후 한국의 주류 정치는 다 한민당 계열에서 인촌 김성수 계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중에 나오는 조병옥이나 무슨 낭산 김준현이나 장면 뭐 크게 보면 다 그 바운더리. 장면은 이제 천주교계에서 나온 사람이죠. 어쨌든 그랬는데 인촌의 가장 큰 약점은 친일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몽양과 양대 국내 세력이었지만 건준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사실 한민당 계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친일이라는 원죄 때문에 건준에 들어가면 공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건준에 들어가면 결국 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명분에서.
그래서 건준 참여를 거부하고 임정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일제말 친일 기고문이나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들과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인촌이. 그래서 총독부 어용기관지 매일신보, 경성일보, 뭐 접지 춘추 등의 학병 권유민을 수차례 기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촌이 직접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남이 써가지고 네 이름으로 기고해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왜냐면 자기가 고려대학교를, 보성전문학교를 해야 되는데, 동아일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 다 폐간시키고, 폐교시키고 막 이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 담화문이나 연설 등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다는 건데, 연설했다는 얘기도 기록을 보면, 진짜 남이 써준 거 억지로 그냥 중얼중얼 읽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독수는 막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인천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이 써준 거 읽고 그냥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제 친일에 동원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방원도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국방원도 일제의 국방원도 몇 번 냈다 이거죠. 뭐 안 낼 수가 없었겠죠. 심지어 자신의 저택 앞 철문으로 된 대문을 뜯어다가 갖다 바쳐. 왜냐면 그때 일제 말이 되면은 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새그릇 녹그릇도 다 해가지고 뭐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갖다 바치는 판이니까, 숟가락까지 갖다 바치는 판이니까 그 철 대문까지 뜯어다가 갖다 바쳤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본인의 지위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당연히 강요에 의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또 반민특위 당시에 48년에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아무도 인촌을 친일파라고 얘기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동시대인들은 이런 사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인촌을 누가 친일파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재헌의 의원들도 있고, 물론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천은 재헌의 의원은 아니었어요. 본인 지역구를 북한에서 내려온, 본인은 종로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으면 종로에 나와야 되는데, 이은영 씨라고 이승만이 총리로 처음에 추천했던 이은영 씨한테 양보했어요. 자기는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반민특위가 열렸을 때도 아무도 인천을 갖고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런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냐면 부득이한 거였다는 걸 다 동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했던 거지.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제공했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 거들어 오면 자발적으로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동아일보나 이제 고려대학교에 문제가 될 테니까 금고문을 쓱 열어놓고 나간다는 거야. 금고문을 쓱 열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 그럼 알아서 그냥 가져가라 이거지. 그러면 그냥 도난당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도 많이 후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돈 안 받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랬는데, 어쨌든 2018년에 건국군장을 박탈해버립니다. 이 야박한 후손들이, 건국군장, 이 기록이 있으니까, 이 친일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원래 문제가 된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장 서원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구장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뭐 그래도 되긴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인촌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아일보가 미운 거지. 현재 동아일보가 미워서 사실은 인촌에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스크래치를 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주인공은 해공 신익희죠. 인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해공 신익희는 이분도 참, 오늘 세 명의 주인공은 다 논쟁적인 인물들이야. 그리고 다 선을 넘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재밌는데, 해공은 이제 1894년이니까 인천보다 3살 어리죠? 이제 드디어 90년대생들이 나온 거예요. 90년대생들. 경기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와세다대학교. 와세다대학교 정법학부, 법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도 일본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3.1운동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하고, 3월 1일에는 해외에 있어서 참여 못하고 3월 5일에 들어와서 3월 5일에 2차 집회. 2차 집회를 본인이 조직을 해가지고 2차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27년간 망명 생활을 하는 거야. 중국에서. 그러니까 운 좋게 한 번도 안 잡혔죠. 그러니까 도산이나 몽양은 잡혀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해공은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중국에서 계속 망명 생활을 하다가 3.1운동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그 사이를 건너뛰었는데, 이 43년에 임정 내무부장을 하기 전까지 이 해공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3번 있었다 그래요. 1919년 3.1운동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직후하고 1956년 돌아가실 때. 그 3개가 인생 하이라이트인데,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한 것도 있지, 임시정부 만드는 아주 실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도산 안창호의 비서였던 거죠. 도산 안창호가 처음에 내무총장이었다 그랬잖아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그때 내무차장이 신익희입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실무적인 작업을 다 신익희가 한 거야. 그리고 와세대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했고 보성전문학교에서 법률 교수를 잠깐 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그 헌법 초안을 이제 신익희가 거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법률 문제에 해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도산의 비서로 맹활약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근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1920년대 중반 되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때 이승만도 탄핵되고 뭐 이러면서 흐지부지 될 때는 상해 임시정부를 나와서 신익희도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뭘 했냐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도 젊어서 그런지 약간 열혈 남아요. 그래서 좌파 무장 독립운동 쪽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좌익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요, 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뭐 단일 그 민족혁명당 운동에도 참여하고 뭐 주로 좌파들하고 같이 활약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40년대 초반이 돼가지고 좌파들은 다 연안으로 가가지고 만주로 가서 이렇게 중일 이렇게 만주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신익희가 거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상해로, 중경으로 돌아와요. 중경으로 돌아와서 임시정부에 재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그때 아마 사위가 뭐 만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좌파와 딱 선을 긋고 다시 이렇게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서 안창호가 했던 내무부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공간에 들어와서는 재밌는 게 또 암살시도를, 김일성 암살시도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좌파로 갔다가 해방이면 또 반공연맹을 만들어서 반공연맹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좌와 우를 완전히 극과 극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그 무슨 정치 교육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 훈련대, 그래서 임정이 국내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임정산하의 청년단 같은 걸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김일성 암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 좀 이따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48년에 재헌원에 당선되고 자기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서 당선됐죠. 그리고 2대 국회의장을. 그 48년 재헌회 때도 두 번째 국회의장이었고 1950년 초대 국회가 열렸을 때도 그때로 국회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가보면 이승만 동상이 옆에 로텐더홀에 가보면 이승만 동상이 한쪽에 있고 신익희 동상이 한쪽에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회를 만든 양대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헌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히, 이승만은 잠깐 왜냐면 대통령 선출되기 직전에 잠깐 한 거고. 의장 두 번 한 거예요? 그렇죠. 1대2. 그런 셈이 재헌의회 의장과 사실상 1대 의장.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을 두 번 했고 가장 큰 직함이 국회의장이죠. 그리고 나서 55년에 인천과 함께 민주당을 창당했고, 그리고 56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선 유세를 하다가 그 유명한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유세를 하러 가다가 심장마비, 뇌일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해공의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이게 도산이, 지난번에 1강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도산도 잘생겼지만 해공은 진짜 무슨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수트핏이 너무 좋잖아요. 수트핏이 너무 이렇게 그 정장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도산도 카리스마가 있지만 해공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아주 유명했대요. 뭐 플레이보이 그래가지고 인기도 많고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해방공간에서 맹활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는 일단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해방의 어떤 그 모순적인 모습. 그러니까 임시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과 연결시켜준 사람이면서도 백범 김구에게는 약간 배신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구 입장에서. 그렇죠. 해방 직전 1942년에 임정 내무부장으로 입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임정 정치공작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백이사와 함께 연합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암살 시도를 하게 되죠. 특히 북한에 김일성, 최원광, 김책 공대 지금도 있잖아요. 김일성의 측근들을 폭탄으로 암살하려는 이제. 이건 해방 전에? 해방 후에. 해방 직후에. 왜 암살하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놈들이 북한에 소련 위성 정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앞잡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일성이 뭐 소련 장교들하고 같이 무슨 연단에서 뭐 연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수류탄을 투척을 하죠. 근데 그 수류탄에 그 소련 장교가 이 뭐야 하고 손으로 들었는데 손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이 완전 날아가고 그 소련 장교 눈도 한쪽 실명하고 그랬다는데 뭐 죽진 않았대요. 그리고 김일성은 이렇게 숨겨서 살고. 그러니까 뭐 그랬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열혈 남았다는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임정의 특별 정치부대로 또 미군정에도 쿠데타를 시도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풍은아야.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군정에 대한 쿠데타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있던 모든 미군정의 쿠데타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공작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공작대 사람들을 데리고 미군정을 습격하려고 한 거예요. 아, 미군정한테 공격하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군정의 모든 지시를 거부하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수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거기를 인정의 지령을 따르고 미군정의 지시 더 이상 받지 마라. 미군정 습격이냐, 그러면? 네,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갖고 걸려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잡혀 들어갈 뻔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약간 그 김일성도 암살하려고 하고 미군정에도 이제 하여간 이게 특이한 분이에요, 굉장히. 자, 그리고 이제 미소공이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미소공의가 열리니까 이 한국 독립당 내에서 그 임정기관 안에서 또 미소공의를 참가를 주장해요. 장덕수처럼. 미소공의 참가를 주장했는데 김구가 당연히 거부하니까 더 이상 백범 선생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독당을 탈당을 해버립니다. 한독당은 주로 임정 세력. 그렇죠. 김구가 만든 게 한국 독립당, 김성수는 한국민주당, 그리고 여운형은 근로인민당,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독당을 탈당을 하고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이승만 친위단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승만이 총재, 신익희가 부총재. 그러니까 여기서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승만 노선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도산에였다가 김구로 갔다가 이승만으로까지 이렇게 탁탁탁.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좌파 우파를 넘나들면서 우파 내에서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승만과 또 갈라서지. 그래서 김구의 남북협상, 김구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남북협상 반대하고 우리는 이승만 노선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남한 단독정부 노선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재원의 선거에 북한한테 넘어간 것도 같은 문제식 핵심이었죠. 뭐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북한하고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뭐 북한 암살 시도도 하고. 네, 그렇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 노선으로 갔던 겁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게 그렇죠. 반공 노선이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48년 재원의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인공이 죽산이 드디어 나옵니다. 죽산은 이 양반도 진짜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다 풍운하야 정말. 어제 며칠 전에 인천 강화에서 죽산 기념 무슨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죽산을 회고하는 그런 토론이 열렸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무슨 정치의식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써요. 3.1운동 이후에는 그전에는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는 그냥 일제시대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렇죠. 3.1운동을 겪으면서 완전 다시 태어났다. 라고 자기가 쓸 정도로 3.1운동의 충격이라는 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한 그 청년 활동가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이렇게 아웅다웅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민족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면서 유학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무슨 직장인이었는데 그 직장 때려쳐버리고 근데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 양반은 이제 아까 말한 인천이나 해공이나 설산이나 고한은 다 와세다 대학교로 가잖아요. 다 사실은 인천이 돈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갔는데 여기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일단 무리푸드로 일단 간 거야. 배 타고. 그리고 나서 엿장수를 합니다. 엿장수를. 학비를 모으려고. 엿장수를 2년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중앙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중앙대 정법학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회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사회주의가 워낙 유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박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박열. 박열이라는 제목의 이렇게 영화였잖아요. 그 천황 암살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걸로 유명한, 27년인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박열이랑 같이 아나키즘 활동도 하고, 사회주의를 그때부터 이제, 그 신사상이니까. 젊은이들이 신사상이니까 사회주의를 쫙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배운 게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공산당의 대표로 무슨 모스크바도 파견이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 무슨 공산대학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빨갱이 오브더 빨갱이, 그 공산당 오브더 공산당의 활동을 일제시대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조선공산당을 만드는 데 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까지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이렇게 트리플 이걸 한 거지. 이렇게 헤드트릭을 한 거지. 그래서 공산당계의 완전 주류예요. 완전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공산 전체주의자였으나 이게 어떻게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가면 그렇죠. 일제시대 말기에 되면 전향을 합니다. 왜냐면 공산당 내에서 박헌영계와 권력투쟁이 붙은 거야.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에 이미 사실은 전향을 해요. 네. 일제시대에 이미 국내로 들어왔다가, 아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체포가 되고, 그 신의주로 끌려가서 신의주에서 7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래서 7년, 그 신의주가 춥잖아요. 북한 위쪽이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다 7개가 다 마디가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동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다 잘라버린 거죠. 다 동사가 돼서 손가락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럴 정도 사실은 아주 헌신적인 독립운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해방 7년 감옥 생활하고 국내로 돌아와가지고는 독립운동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이제 인천에서 잠적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하는 그런 회사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인천 그 강화도 인천 친구들끼리 같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살아. 그러다가 해방 직전에 그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이니까 막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까지 다 잡아넣어. 그래갖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양이 그 엔도한테 치안권을 넘겨받을 때 첫 번째가 정치범 석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문을 딱 여니까 죽산이 딱 나오는 거야. 몽양이 딱 보고 옛날에 공산당 같이 했던 동지니까 죽산 몽양 선생님 이러면서 어깨 막 끌어안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해방됐으니까 다시 좀 활동을 해볼까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박헌영이 공산 단계를 다 좌우하고 있으니까 박헌영을 공개 비판하는 편지를 이게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한 편지가 어찌어찌해서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에 이렇게 그 게재가 돼요. 그래서 박헌영 동지에게라고 해서 박헌영이 당을 아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공개 편지를 쓴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이제 탈공산당 이제 선언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은 아닌 좌익 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8년, 그랬기 때문에 그 박헌영을 비판한 게 이슈가 돼서 꽤 유명해졌고, 그게 이승만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재헌의회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이 죽산이란 부의장이었어요. 그렇죠. 초대. 그건 좀 있다가, 잠깐 부의장이 당선되긴 하는데, 보니까 재헌의원 중에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죽산이 좀 똘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정권이라는 비난도 좀 이렇게 부식할 겸 해서 죽산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농지개혁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농지개혁은 죽산에게도 상당히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년에 국회 부의장을 하고, 초대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52년, 56년에 두 번 대선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죽산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부의장은 중에 하반기 국회 부의장. 뭐 그런 느낌이. 왜냐면,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재헌의회는 그야말로 국회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국회였기 때문에 헌법을. 그래서 2년 만에 끝나고, 50년. 국회 부의장이 2대 국회 부의장이요. 1대 국회에서 신익희가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 부의장을 했죠. 그리고 2대 때 또 하죠. 그래서 신익희와 조봉암은 아주 가까워요. 국회의장, 부의장을 계속 같이 한 사이였고, 국회 부의장을 할 때 아주 명사회자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국회라는 건 뭐 소위원회도 없고 그냥 전체 회의를 하던 시절이. 본회의를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잘해서 아주 명사회자로 이름이 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9년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민당이 야당이 된 건 이승만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딱 맞은 거죠. 그래서 48년 5월 30일은 그야말로 이승만의 날이었다고 해요. 국회의장에서 198명 중에 188표가 이승만을 투표로 해서 압도적으로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죠. 초대 재헌국회 만들 때.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그러면 김성수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가고 그 안에서 대통령 뽑고 그다음에 당연히 국무총리는 김성수가 될 거라고 한민당은 다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한민당 공동정부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승만은 초대 내각 거기서부터 뒤통수를 딱 쳐버린 거예요. 이승만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승만은 이승만 단독 정부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 후보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김성수, 신익희,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한 인물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소왕은 삼균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소대를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을 다 낙마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전혀 이름을 들어본 처음에 초대 재헌의회 의원이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총리로 했어도 별 말이 없었을 텐데. 그럼 이승만이랑 미리 쇼부를 치고 188표를 찍은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냥 이승만을 뽑아준 거예요. 약간 이제 기대했던 거구나. 왜냐면 김구는 재헌회에 참여를 안 했고 영웅은 죽었고 아무도 대항마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박사님이 해야지라고 해서 다 찍었는데 찍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챙겨주겠다 생각했는데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성수는 나중에 이승만이 나중에 해명을 하기로는 김성수는 사업가 출신이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어서 재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재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고 신익희는 독촉을 같이 했지만 나중에 또 약간 갈라선 것도 있어서 또 국회의장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장을 잘하니까 이거부터 하고 조소왕은 나중에
그 옛날에 기호파라 그래서 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에서 같이 했던 사이인데 나중에 좀 갈라서기도 했고 이래갖고 조소왕도 나중에 크게 쓸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해. 그리고 나서는 이윤영이라고 하는 득보자, 아까 그 인천이 양보에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됐다는 목사 출신,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를 총리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왜냐면 이게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북한 쪽을 대변해야 된다. 총리는 대통령은 내가 됐으니 북한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래서 아무 세력 기반이 없는 이윤영을 본인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총리를 하시오. 총리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윤영 이승만은 한민당이었나요? 아니죠. 이승만은 독자 세력이었던 거죠. 네, 무소속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윤영을 총리로 임명하니까 한민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국회가 다 같이 난리나서 이윤영을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총리 인준부터 부결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윤영이 부결되고 나니까 이승만이 엄청 또 화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범석 그 장군, 철기 이범석을 국방부 장관 겸 국무총리로 임명하죠. 그게 이제 초대 내각을 만든 과정이에요. 이윤영 파격 발탁했다가 부결되니까 이범석을 재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초대 내각이 꾸려져요. 그리고 이 초대 내각에서 한민당 계열에 딱 한 명, 김도현 씨인가 딱 한 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민당 입장에서는 이승만과 공동정부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게 뒷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저는 이건 이승만의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지만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한민당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 한민당은 친일파라는 이미지가 친일파고 지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한민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한민당과 이 연합정권을 꾸리면 이승만 정권 자체에 너무 기스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한민당을 철저하게 집권할 때까지만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각에서 다 탈락시켜버리고 이승만 단독적 정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단에 이 사람 한명 보안드려. 그러니까 한민당 입장에서는 인사참사, 대참사가 이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누구 좋은 일을 한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초대 내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봉암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을 대표하는 다 합친 거에 장관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파워풀한 장관에 조봉암을, 그것도 빨갱이, 좌익 출신인 공산당 이렇게 트리플 공산당인 조봉암을 인정한 엄청난 파격 인사한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이 조봉암 되게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방공에 하시는 이승만이 깜짝 발탁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재헌의회가 결국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게 되잖아요. 조봉암은 물론 6개월 만에 잘려요. 그래도 별것도 아닌 거, 관사 수리비를 좀 유용했다는 거 가지고 그 트집, 한민당이 이제 배가 아프니까 조봉암 막 공격해가지고 결국 조봉암을 낙마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그 6개월 동안 대충 이 농지개혁법의 기본적인 성안을 다 해놓고 낙마돼도 어차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서 또 농지개혁 통과되는 과정에 또 힘을 보태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농지개혁법을 전체적으로 조봉암 안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남의 대주주인 또 인천도 이거에 동의했다는 거야.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대주주 출신이었지만 기업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농업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공업국가로 가야 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농지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농지개혁 안 하면 우리 빨갱이한테 나라 뺏긴다. 북한은 이미 농지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농지개혁 안 하고 있으면 어쩔 거냐. 그런 공감대가 인천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민당도 동의하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직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고 그러면서 지주계급은 거기다 그 이후에 몰아닥친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평등한 자영농사회가 구축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0년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물적 토대가 되는 거죠. 자영농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애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왜냐면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 보냈잖아요. 대학에 보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해서 산업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대만 등과 함께 4마리 용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조봉암은 이승만과 함께 농민들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이 굉장히 강력한 대선 후보로, 독자적인 대선 후보로, 정치인으로 이 입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요. 네네네. 조봉암이 그러면은 장관님의 동시에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의원, 지금도 되잖아요. 지금도 의원, 장관님에서 의원 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발췌개헌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네. 네 마리 유언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 대신에 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민당이 본격적으로 야당의 길을 가게 된 건 이 부산 정치 파동이죠. 1952년 5월 26일에 이건 뭐냐면 직선제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4년이 지났잖아요. 이승만의 본질을 다 알았어. 이승만은 절대 우리랑 권력을 나눌 사람이 아니구나. 이승만의 그 간선제로 국회에서 투표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공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을 큰 힘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송구버스를 난입해서 부산 지구에 헌병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엄상석, 김관중, 임길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20여 명을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를 해요. 다 무죄 나옵니다.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잡혀가고 원용덕, 계엄사령관, 장택상 총리 이런 사람들이 계략을 써서 결국엔 발췌기원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버리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이고, 이 부산 정치 파동을 보고 아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인 거죠. 청년 김대중 사업가가 이런 야 이거 노인네 미친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 뭐 이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김대중이 부산 정치 파동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자, 요게 52년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그래서 52년에 그 직선제로 바뀌냐 이거 처음으로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김구나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대소주자 다 실종됐기 때문에 또 전쟁 중이잖아요. 한국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출마하면 당선인 거예요. 아무도 감히 이승만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익희나 이시영 같은 사람들한테 출마하시죠 했는데 아무도 다들 아유 이 박사가 될 텐데 뭐 나와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때 조봉암이 그럼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농림부 장관에서 좀 인지도가 있잖아. 그때 조봉암이 했던 얘기 뭐냐면 아니 우리 백성들한테 선택권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백성들이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택권이 이 박사밖에 없다는 건 너무 이렇게 미안하지 않느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나라도 출마해서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떨어질 게 명확했지만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지만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마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그야말로 대형 정치인으로 키우게 된 거예요. 농림부 장관에 국회부의장 한 것도 있지만 52년 대선에 출마하는 용기. 이승만에 맞서서 그래도 나라도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거고 조봉암이 출마하니까 출마 안 하겠다고 했던 이시영 전 부통령도 그럼 나도 출마해야지 라면서 이제 뒤따라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조병옥 이제 한민당 우파 조병옥 같은 경우는 조봉암이 당선되면 얘는 빨갱이기 때문에 김일성하고 타협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 네거티브 야당 안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막 쏟아지죠. 근데 전체가 그 당시에 한 700만 명 정도 투표했는데 이승만이 520만 표를 투표했고 조봉암이 79만 표로 이시영보다 더 많이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당의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 때부터 아주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잖아요. 근데 그 이시영 선생보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 했던 조봉암이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2등을 해버린 거야, 2등을. 그러니까 2등이라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대통령한테도 위험하고 본인한테도 위험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2등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자식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등 후보가 당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도 그랬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그때부터 이승만의 미운 털이 딱 박히면서 이승만의 정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조봉암은 부산 정치 파동 때만 해도 약간 이승만하고 소장파 사이에서 약간 애매한 행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승만한테 빚이 있으니까 79만 표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520만 표 2등이니까. 그리고 이때 선거 79만인데. 그렇죠. 근데 2등이라는 게 견제라기보다는 2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는 이승만이 단독 후보로 나와서 압승 90%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99%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100만 표 가까이 가져갔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이기도 하죠. 아무도 출마 못하고 눈치 볼 때 제가 먼저 1 하고 손든 뭐 그런 셈인데 그렇더라도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폭력단의 시대, 대청년단의 시대, 정치 깡패의 시대잖아요. 이 시기는. 여차하면 총알 날라오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 52년 대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52년 대선 때 조봉암에 경험을 했던 게 시라소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야인시대의 시라소니가 조봉암 선생 옆에서 경호원으로. 왜냐면 이때 이미 이게 정치 테러가 막 일어나니까 막 누가 정치 깡패 이정재 막 이መስ을 애들이 막 공격하잖아. 그럼 시라소니가 딱 님자 이러면서 이렇게 니 어디라고 여기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라소니는 나중에 장면 부통령 경호도 하고 이렇게 야당 쪽 정치인들 경호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정재가 여당으로 가니까 시라소니는 이정재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라소니 김성순 씨가 쓴 자서전을 보면 조봉암이 하도 이승만을 아주 비판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처음에 경호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이거 이승만 너무 세게 변하니까 여기 같이 붙어내야 되나 나도 목이 남아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 깡패가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조봉암이 이렇게 이승만과 아주 극렬하게 선을 그으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이 자식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건 4.45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2차 개헌을 하는데 원래는 미국처럼 재선까지만 가능하게 해놨거든. 근데 이걸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이걸 면제하는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3선, 4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재선이 초대는 면제한다고 되기 때문에 면제하는데 몇 선까지 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대선을 나올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서울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임제한을 적용을 안 받게 하고,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35가 나왔는데 반대가 60이었고, 그래서 0.333명이 부족해서 부결된 걸로 원래 발표를 했는데, 이걸 수학 교수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445입은 이건 버립니다. 0.33은 버리는 거다라고 해서 가결이라고 다음날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희대의 이 유명한 445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와 정말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승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 반 이승만 노선으로 다 뭉치자. 이게 이제 55년 민주당 결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철승이 뛰어 들어갔고 멱살을 잡고 66.5%밖에 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성전이 발생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의 김철부, 이정재 정치 깡패들까지 난입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뭐 몸싸움하고 뭐 이정재는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랬죠 이 당시에. 뭐 이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철승은 그 이철승 맞아요. 예, 3기 그 40대 기술원의 이철승. 예, 맞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시절에 이철승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5년에 원조 민주당이 창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서의 개헌으로 3선 출마가 가능하게 되니까 해공, 인천이 합작을 해서 인천은 돈을 대고 돈과 조직을 대고 해공은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 법통을 잇는다는 명망이 있으니까 둘이 합작을 해서 거기에 조병옥, 장면, 윤보선, 박순천 뭐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다 결합을 해서 이승만의 자유당에 맞선 단일 대우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민주국민당, 무슨 뭐 원내 자유당, 뭐 원내 자유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호헌 동지회 뭐 해가지고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었어요. 난리.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무소속들이 많았어요. 무소속들이. 예, 거의 다 정당 하기보다는 다 독립운동 시기의 명망을 갖고 국회의원됐기 때문에 다 무소속이었는데 이때 민주당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아, 저 이승만에 맞서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조봉암이 문제가 되는 거야. 조봉암은 지난 대선에서 2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조봉암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파 사람들이고 조봉암은 누가 봐도 좌파. 그러니까 조봉암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놓고 민주대동파라고 하는 중도파 연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자유민주파는 아니다. 조봉암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창당하기 전에 자유당이 창당됐나요? 그렇죠. 네. 자유당 정권. 그랬을 때는 한민당은 없었나요? 한민당은 민주국민당에서 민국당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간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한민당이 민국당이 되고 민국당이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요런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조봉암을 놓고 결국에는 이제 민국당으로는 언제 바뀌는 건가요? 그게 50 거의 뭐 한민당이 이름 쓴 건 사실 몇 년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재헌이 딱 52. 네네네. 50년 언저리에 민국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민주대동파는 조봉암은 그래도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공이나 김성수 같은 사람들은 조봉암은 내가 잘 안다. 왜 국회의장 부의장 하면서 이 사람이 빨갱이 절대 아니다. 당연히 조봉암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해공은 어차피 조봉암은 자기 경쟁자가 아니에요. 한 세대 어리기 때문에. 조봉암은 그때 당이 있지 않았나요? 조봉암은 그 당시에 무소속이면서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그 진보당 뭐 창당 추진위원회 뭐 이런 이렇게 그건 56년 상황 어쨌든 그런 독자적인 혁신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던 시절이죠. 아니 진보당은 정확하게는 55년에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조봉암. 그렇죠. 거부당에서 만들어진 게 진보당.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봉암도 민주당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거야. 네, 민주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본인은. 근데 안 받아준 거야. 강요된 독자적 진보당. 그렇죠. 그 신익희는 받아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김성수 받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김성수가 이때 죽어버려요. 이때 이미 풍이 와가지고 들어누워 계셨고, 55년에 민주당 결당하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고, 또 신익희는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또 너무 이렇게 하기 좀 그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유민주파라고 해서 조봉암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낭산 김준현, 그리고 이제 그 조병옥, 그 다음에 장면, 이런 조봉암 동년배인 사람들. 동년배인 사람들 입장에서 조봉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조봉암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 2등 한 사람인데. 조병옥은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조병옥은 이제 사건 때 원래 진압하던 사람. 그렇죠.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군정의 내무부장관. 미군정 시대 내무부 장관하고 장택상이 수도경찰청장하고 둘이서 같이 미군정 시대의 내정을 담당했던. 독립운동에 이런 관계없이 그냥. 한민당 계열의 인사입니다. 한민당 계열의 인사. 넓게 보면 뭐 국내 민족 뭐 신령 양성용 뭐 애국개몽운동 이런 걸 하긴 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봉암을 견제를 해서 조봉암이 못 들어오게 막아낸 거죠. 그래서 조봉암은 독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 창당 당시의 노선은 뭐였냐?
일체의 독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분배로 근로대중의 복리를 향상하겠다. 이때는 다 노선이 약간 진보적이에요. 정책적으로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문화를 용성하겠다. 그 다음에 국토통일과 국제정의 확립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대표는 신익희, 최고위원은 조병옥과 장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초창기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익희와 조봉암이 단일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56년 대선에 딱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민주당은 신익희가 대통령,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냅니다. 그 진보당은 조봉암이 대통령, 박기출이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내요. 근데 조봉암은 결국 신익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퇴하겠다. 어차피 이승만과 1대1 대결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사퇴하고 신익희로 가고 또 거국해가지고 우리 끼어들라고 안 하겠다. 민주당 단독 집권해라. 어차피 우리가 낀다고 되겠냐. 왜냐면 자기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대신 어차피 부통령이라는 건 큰 의미 없지 않냐. 신익희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 박기출로 해줘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좋으니까 부통령만 박기출한테 양보해줘라. 그러면 내가 다 동의하겠다고 해서 단일화를 했고, 시도를 했고, 실제로 신익희는 그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신익희는 받아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장면 쪽에서, 장면 입장에서는 부통령 되면은, 대통령 유고되면 자기가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승계할 수 있으니까. 이승만 유고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만약에 유고될 경우를 노린 장면이 결사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만약에, 이승만은 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노미네이트가 아니고 별도 선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노미네이트가 아닌 거네. 아니죠. 별도 선거야. 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 별개로 하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교차 정보가 생겼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장면이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면 입장에서는 부통령 양보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승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임기 중에. 그러면 자기가 물려받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양보해. 그래서 절대 안 된다면서 장면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 단일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물밑에서 어떻게까지 협상하냐면 그냥 진보당이 다 포기하겠다. 진보당이 다 포기하고 민주당 지지하겠다는 것까지 물밑에서 얘기가 돼요. 다만 선거운동만 며칠 더 할 수 있게 해줘라. 선거운동을 며칠 더 해야 당세를 좀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심상정이 막판에 사퇴하는 것처럼 선거운동만 좀 하다가 대선 직전에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진보 정부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물밑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당내 분위기를 사퇴를 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고 그 사이에 신익희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이 표어가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익희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56년이 신익희 인생의 마지막 하이트라는 게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게 너무 착착 감기잖아. 이게 너무 딱 직관적으로 잘 알아듣고 이미 이승만의 시대가 한 10년 한 거거든요. 48년부터 해가지고 45년부터 56년이니까 11년째잖아요.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온 뒤로.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지겹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신익희가 살았으면 아마 정권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명한 백사장, 그 한강 백사장 유세를 하게 되죠. 이게 신익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울 유세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원래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신익희가 유세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이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허가할 데가 없는 한강 배선의 공터에서 유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야 여기까지 누가 이거 연설을 들으러 올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당시 민주당의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야. 30만 명. 그때 서울 시민이 100만 명도 안 되는 시절인데 3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서울 시민 유권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꾸역꾸역 한강 백사장으로 모여서 신익희의 연설을 들었고 신익희가 이때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9분 정도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 연설하는 장면이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유튜브에 있는 건 아마 이승만 비난하는 부분은 뺐고 주로 민국의 의미. 민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민국이라는 건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관한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막 해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의 뜻은 뭐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 비판하는 거야. 각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각하는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또 대통령의 유시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대통령이 분부를 했다고요. 분부가 뭡니까? 분부가 이런 식으로 그 권위주의적인
이때만 해도 그런 어법들이 이제 이승만은 짐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왕치 말거라. 뭐 그런 거 하면 그런 식의 말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전 국민이 주인이 되고 우리 전 국민 동포 동지들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하게 일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뭐 경무대 문도 항상 열어놓고 누구든 찾아오면 다 만나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막 유머를 섞어가면서 뭐 아주 되게 재치 있게 그 빵빵 터트리면서 그런 이제 재밌는 연설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설이 또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이게 완전 서울이 다 그냥 신익희 바람이 엄청 분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신익희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난 거야. 근데 다음날 돌아가신 거야. 바로 그 다음날 호남 유세를 하러 새벽에 그 호남선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다음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피곤하네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지고 바로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뇌인혈이 와서 노인인 60대 노인이니까 그 당시에는 건강검진도 없고 뭐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인혈이 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익희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56년에는 또 조병옥이 그 다음에 신익희에 이어서 대통령으로 나왔던 조병옥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민주당 한민당 초창기에는 다 죽어 고화도 죽고 설산도 죽고 해공도 죽고 조병옥도 죽고 하여튼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묘한 그런 부름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60년 대선이죠. 60년 3.15 부정선거 때. 그 다음 4년 뒤 대선 때 조봉욱이 대선으로 또 죽어.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미국 가서 수술 받다 죽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수혜를 본 게 또 조봉암 선생이 되는 거죠. 물론 60년에는 없었지만 56년까지. 그리고 이제 조봉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신익희는 여기서 리타이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은 사람이 조봉암은 원래 사퇴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익희가 죽어버리니까 사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면서 이제 갑자기 조봉암이 대안이 되고 그러니까 장래는 더 이렇게 신경질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진보당의 선거운동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테러를 하고 유인물 빼앗고 뭐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서장실에 가둬놓고 또 괴한에 납치해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막 이 진보당 독립은 그 선거운동원들이 막 일방적인 테러를 막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봉암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박기춘을 사퇴를 시킵니다.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춘을 사퇴를 시키고 신익희는 어차피 죽었으니 대선 후보는 조봉암, 부통령 후보는 장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희대의 추모표 전략을 쓰게 되죠. 절대 조봉암 찍지 마라. 차라리 죽은 신익희를 찍어라. 왜냐면 이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신익희를 찍으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익희 추모표 운동을 벌입니다. 조봉암이 되는 게 싫으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승만이 정권을 차라리 자기들 용인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조봉암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승만 정권이 연장되는 거야. 180만 나왔다. 그렇죠. 공산당이어서. 그렇죠. 공산당 전략이. 네, 그렇죠. 이념적인 거 떠나서 경쟁 세력이니까. 그렇죠. 조봉암이 대통령 돼봐요. 그럼 민주당 이쪽 정치인들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조봉암의 표가 나오면 조봉암의 정치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봉암이 너무 미웠던 거야.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 대선도 크게 안 다르고. 이게 몇 대 대선이었던 거죠? 이게 3대 대선인 거죠. 3대 대선. 56년. 5년대 지금 210만 원 올랐는데. 그렇죠. 3배가 표가 오른 거야. 그리고 이승만 표는 좀 떨어졌죠. 그때 520만이었는데 500만으로 떨어지고 조봉암이 210만, 추모표가 180만. 신익희가 죽었는데도 180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살았으면은 조봉암 사퇴하고 신익희가 살았으면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때 부정선거 샌드위치 편이 뭐 해가지고 조봉암 표에다가 앞뒤에 이승만 표 붙여서 이승만 표로 뒤집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표가 나왔다는 건 그래서 뭐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뭐 이런 말이 그때 많이 나오죠. 이때 조봉암은 선거운동을 중단합니다. 왜냐면 이게 선거운동이 테러를 당하니까 야 이거 선거운동 계속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바로 선거운동 중단하고 서울로 가서 서상일 씨 집에 은거를 합니다. 더 이상 선거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해요. 이거 대선 후보가 말이야 창피하게 중간에 그 목숨을 위협하다고 잠적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몽양을 받기 때문에 몽양이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결국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일단은 살아남아서 대안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정치인다운 처신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표가 나왔어. 이거 이제 조봉암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된 거죠. 200만 표 넘게 표를 받은 실질적인 어떤 정권의 위협 세력이 됐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작년부터 먼저 암살 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아까 56년 대선에서 부통령이 작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년 안에 이승만이 죽으면 작년이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56년 9월 당선되자마자 부통령 되자마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당대회 서울시 공관에서 전당대회하고 내려오는데 김상봉이라고 하는 이 경찰 출신이 이 사람도 경찰 출신이 저격을 해가지고 자기 뭐 민주당 뭐 이렇게 당원이라는 식으로 속이고 들어와서 장면을 이렇게 저격을 단상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저격을 해서 저 오른손 보이시죠? 오른손을 관통합니다. 총알이 오른손을 관통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묶고 그게 자유당 부통령보다 이기붕이었나요? 이기붕이었던가 누구였던가 아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기붕은 이때 안 된 거죠. 장면이 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였냐는 거잖아. 후보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기붕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기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60년에 또 이기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당 저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저격범이 왜 조병옥 박사 만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 갈등인 것처럼 하려고 조병옥 박사 만세를 외치면서 장면을 저격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무부가 경찰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내무부가 개입한 정황이 나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야당을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내부가 개입했다는 건 이승만이 요구한 그렇죠. 당연히. 이승만이 직접 지시는 안 했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청년단, 뭐 정치 깡패 이런 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조봉암은 할 수 없이 강제 창당을 하게 되죠. 이제 무소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혁신 세력 그때 이제 옛날에 여운형계 혹은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세력, 김국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혁신 세력을 만들면서 진보당 창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보당의 주요 정책을 발표한 거 보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 하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을 인정한 하에 유엔을 통해서 유엔 감시하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전국 선거를 해서 조국 통일을 하자는 게 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을 무시하고 남북끼리 어떻게 김일성 정권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국적인 정책이에요. 사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 인정하고 유엔을 통해서 하자는 거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좀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김대중 평화통일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너무 상식적인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평화통일을 하겠어요. 그냥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이승만은 북지통일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 사형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적단체를 이롭게 하는 국가범법 위반이 돼서 사형을 당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의원내각제를 하자. 이거 민주당 정강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경제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농지개혁을 더 완성하고 중소기업과 원양어업을 활성화하자. 원양어업은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업정책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광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자. 왜냐면 이제 구한말부터 막 자꾸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원자재 같은 거 해외에 팔아넘기는 그런 우리 역사 러시아에 무슨 광물 채굴권 넘기고 일본이 뺏어가고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광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경영 참여 이익균점 이건 요즘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얘기죠. 요즘 재원헌법이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때는 워낙 시대가 그런 시대여서 뭐 그런 게 이게 약간 이제 좌파적이라면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 같은 거 확립하자. 복지국가 얘기를 이때부터 처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보당의 정책은 되게 시대를 앞서간. 당시는 영국 노동당이 하던 얘기. 그렇죠. 맞아. 영국 노동당 얘기를 많이 해요. 조봉암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무슨 공산주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계적으로 해볼 만한 진보 정당이었던 거지. 그래서 창당 선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서 통일자주 독립의 민주화과 국력을 방해하며 급기야 그들의 상대는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동족산주주의 6.25의 참변을 일으킨 저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 라고 진보당 창당 선언문에 나와. 그러니까 반공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은 아니다. 김일성은 아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야. 창당 선언문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진보당은 어떤 일부 소수인이나 소수 집단의 조직체가 아니고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대중 자신의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이다. 근로대중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색깔을 명확하게 누구를 대변한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정치 안에서 수용을 못할 만한 정당이 전혀 아닌 거죠. 당연히 이제 한국 정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조봉암의 이념 성향에 대한 증언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조봉암 씨 측근이 얘기한 건데 조봉암 씨는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정치하시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진보당에만 해도 양심주의 자본가도 있고 인텔리도 많이 있고 종교인도 있는데 그런 거 무슨 주의라고 해서 다 묶는다는 것은 관념론에 불과하다. 조봉암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양심적인 진보라고 할까? 이름 붙이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진보당 간사장을 했던 윤길중 전 의원 이분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 평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이념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양심적인 진보. 그래서 당 이름도 진보당. 이렇게 한 거지 무슨 특정 무슨 예를 들면 서상인 이런 사람은 민주사회주의 뭐 이런 걸 내세워요. 그래서 약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걸 이념으로서 표방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봉암은 그렇게 무슨 주의 내세우지 말죠. 우리 전쟁도 겪었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진보당, 그 양심적인 진보 이렇게 해보자라고 되게 현실적인 노선인 거죠. 현실적인 진보 노선을 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진보당 사건이 터지게 되죠. 58년에, 그러니까 57년에 그 진보당 결단을 하자마자, 창당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싹 체포를 해버립니다. 56년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58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58년 5.15 총선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선에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봉암이 총선에 출마하면 국회의원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조봉암이 국회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조봉암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또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테니까, 그럼 60년 대선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어떤 국가고 뭘?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정책,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건 간첩행위다. 진보당의 스타일까지 언급하면서 공산당이랑 성을 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지는 북진통일인데 어떻게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있느냐. 평화통일은 그 당시에 북한이 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평화통일을 얘기한다는 건 이미 다른 주장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진보당 간부들을 먼저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조봉암 한때까지도 막 체포망이 들어오니까 조봉암이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밀항을 하자 그래서 인도 같은 데로 밀항을 하자. 그러니까 측근들이 선생님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배를 마련할 테니까 밀항을 해가지고 인도 같은 데라도 가 계십시오. 그러니까 조봉암이 이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동지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밀항을 하느냐. 내가 대선을 2번이나 나온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설마 죽이기 하겠느냐. 라면서 이제 왜냐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도 설마 대선님 2번이 나오는데 날 죽이기 하겠어? 이 박사가.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스스로 이틀 뒤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자수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죽음의 마수에 걸리고 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당 정책을 문제 삼고 평화 통일을 문제 삼고 나중에는 구체적인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양명산 사건이에요. 양명산. 그러니까 조봉암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선을 2번이나 출마하고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어디서도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승만 정권이 워낙 그 돈 가진 사람들 다 탄압을 하고 조금이라도 조봉암한테 돈 냈다고 하면은 막 경찰이 들어와서 수사하고 그 정치 깡패들이 테러하고 뭐 이러는 판이니까 국내에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조봉암한테는 이 양명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김모라고 가명은 김모였는데 이 양명산이라고 하는 물주가 있었던 거예요. 양명산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일제시대부터 조봉암이랑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오가면서 원래 북한 사람인데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사업수완이 좋아서 꽤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공산당 운동을 하던 조봉암에게 꾸준히 정치 자금을 가끔씩 만나면 가끔. 조봉암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였다기보다 이 사람 사업가. 그냥 돈을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조봉암을 지원을 했겠죠. 뭐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친화성을 가졌을 수도 있죠. 사업가긴 하지만, 자본가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랬던 사람이 오랜만에 56년 이때 막 대선 나오고 진보당 창당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디서도 돈 나올 데가 없고 다 조봉암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조봉암 선생 보고 정당 활동하는데 용돈이라도 줘야 될 거야. 밥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봉암 선생님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 이러면. 근데 이제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까, 뭐 하십니까? 제가 사업을 하도 합니다. 이거 사업하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하면서, 이게 돈을 이렇게 몇만 원인가 해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처음에는 조봉암은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일제시대부터 도움을 받던 사람이니까, 그냥 정치 후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쓴 거야. 근데 사실 이 돈이 북한으로부터 나온 돈이었다. 라고, 이제, 검찰이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 1심에서는 이게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죽을 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간첩죄나 이런 거 다 무죄가 나왔고, 다만 몰랐다 하더라도 그 북한으로부터 온 돈을 받은 건 잘못 아니냐. 라고 해서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징역 5년이 나옵니다. 그것도 1심 판사가 굉장히 소심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건 징역 5년도 원래 집행유예 초범이고 하니까 원래는 집행유예 나올 사안인데 이승만의 정적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래 5년 정도는 때려야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징역 5년을 때린 거야. 1심에서. 근데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우파들이
조봉암 빨갱이 죽여야지 어떻게 저걸 살려줄 수가 있느냐면서 이 정치 깡패 뭐 이정재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 용공 판사 그 1심 판결을 한 판사를 빨갱이 판사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판사는 결국 제2명에서 탈락됩니다. 그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1심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1심 판결에서 조봉암을 안 죽이니까. 나머지 사람 다 무죄 나오고 조봉암은 5년 받으니까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래서 2심에서는 결국 사형을 때려버립니다. 2심 판사는 쫄아갖고 2심 판사는 주심을 지방 출장 간다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부심 판사가 2심 판사는 쪽팔리니까 나오지도 않고 부심 배석 판사가 그냥 사형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3심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그냥 사형 확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재심을 바로 넣었는데 그 3심에서 사형을 때린 판사가 재심도 담당을 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같은 사람 기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재심 판사로 넣어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리고 기각을 시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완전히 맘먹고 몰아간 거죠. 그래서 7월 31일 그 더운 날씨에 마지막으로 조봉암이 이제 그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간수들한테 담배나 한 대 피게 해주셔. 술 한잔하고 담배나 한 대 피게 해줘. 담배 한 대 피고 가게. 그랬더니 그것도 규정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에 의감이 딱 메고 덜컹 해가지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대정치가가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때는 사법부도 정권의 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면 이게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니까 판사들도 겁이 났던 거지. 그래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사형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미군 그 당시 미 대사관에서 부통령 이기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조봉암 죽이지 마라. 조봉암 죽이면 니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하면서 그래서 이기붕이 예 제가 가깝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왜 사형 반대했죠? 이게 조봉암이 나중에는 나오지만 미국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미국은 약간 좀 자유민주주의에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아이젠하워 정권인가요? 이때쯤에 60년 정도면? 뭐 유일한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무슨 스킨십이 있었나요? 그리고 조봉암은 원래 그 미군정 시대에 미군정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사실 그래서 CIA의 약간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미군정과 관계가 좋았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주대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간첩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정보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이렇게 조봉암을 조치하라.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3번이나 조봉암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조봉암은 벌써 조치가 됐어야 할 인물이며 뭐 이런 사람은 조사가 완료된. 그러니까 조봉암이 조봉암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최근에 무슨 증거가 나와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최근에 증거가 이런 사람은 조사 완료되고 이번에 발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일단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1월 달에 이미 58년 1월에 사건 시작하자마자 얘기하고 3월이 되면은 이제 증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을 때 기소한 것 같이 들리지 않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죽을 놈이었다.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죠. 이때 법무부 장관이 그 유명한 홍진기 씨입니다. 홍진기 씨가 이병철의 사돈이잖아요. 홍진기 씨 딸이 홍라이잖아요. 이건희 와이프, 지금 홍라이 리움 미소관 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 만드신 분이죠, 홍진기. 예. 그 진보동 사건 어찌 되고 있냐. 또 일주일 뒤에 또 묻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진기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승만이. 전기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조봉암 평전에 나옵니다. 제2용. 그리고 국내의 비망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 다큐멘터리에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봉암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이승만이 지침을 내리는 거야. 조봉암 반드시 조치하라는 게 뭐 죽이라는 얘기죠. 절대 살려둬선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결국에는 안 죽일 수 없게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에는 사법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을 죽인 건 명확하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김구, 여운형 이런 건 몰라. 이건 이제 청년단들의 그런 이렇게 우발적인 그런 치기 어린 행동일 수 있는데 조봉암이 죽인 건 확실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고 나니까 죽삼이 그 얘기 사법 2심에서 사형이 딱 판결된 걸 보고 나서 듣고 나서 뭐라고 나중에 그 변호사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판결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환갑이 다 이제 거의 60이잖아요. 그러니까 59세, 60 이러니까 환갑 다 된 사람이 징역사 5년 징역 받았는데 징역사 그러면 무슨 인행이 있겠냐? 그러니까 65세에 나오면 그때는 60세는 자연사 하던 시절이니까 65세까지 감옥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정치란 다 그런 거다. 하면서 이념이 다른 사람이 대립할 때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 마음 편안하게 되는 거다. 정치란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 정치는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여운형도 죽었죠, 고화도 죽었죠, 설산도 죽었죠. 자기는 총 안 맞고 지금까지 사는 게 신통하다 이거지. 박헌영도 북한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유 됐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미 약간 이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조봉의 법정에서의 대법원 법정에서의 마지막 최후 진술은 이거였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운동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평소 고금을 막론하고 원래 정치하다 지면 죽는 거다. 옛날엔 삼족을 멸했는데 요즘은 삼족을 멸하진 않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년 뒤에 무죄 판결을 재심을 받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 피고인 양명산으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진보당 그 백서 같은 거 진보당 정책 팜플렛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공개된 문서잖아. 그게 어떻게 간첩 행위가 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을 보고 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블라블라 간첩행위, 우리나라 기밀을 탐지 수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원 2011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기존 판결 잘못된 거였다라고 2011년이니까 57년 만에 무죄로 선고를 하고 그 조봉암 그 살인 사건은 잘못된 거, 사법 살인은 잘못된 거였다라고 정부가 딱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봉암은 명예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여진이 있죠. 하여간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봉암이 59년 7월 말에 처형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가 60년이에요. 4.19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1년도 안 돼서 4.19에서 정권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봉암이 그때 처형만 안 당하고 그 집행 유예 상태로,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상태로 대기 상태로 살아만 있었으면 정권 바뀌었으면 그때 석방됐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석방됐으면 조봉암이 이 4.19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뭐가 됐을지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4.19 세력 다 진보적인 이렇게 혁신 세력이잖아요. 만약에 조봉암이 살았다면 아마 4.19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당의 양당 구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과 진보당의 양당 구도가 생겨나고 또 그러면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이라는 것도 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4.19의 주역은 아무래도 혁신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젊으니까 얘들이 바로 집권할 수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4.19 세력의 지지를 받는 죽산이 혁명 세력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을 수 있고 그러면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명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바로는, 왜냐면 5.16 쿠데타 명분쟁이는 죽산을 죽인 것도 있었어요. 죽산을 죽이는 걸 보니까 이승만 정권 완전 맛이 갔다. 그러니까 김종필 같은 사람들이, 김종필은 상당히 좌파적이었거든, 젊었을 때는. 그래서 김종필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승만 정권, 조봉암 선생까지 죽이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4.19가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쿠데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진보 보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진보당이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진보 보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진보당의 어떤 노선이 많이 반영된 어떤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요. 뭐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위주로 발전한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나고서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대만 노선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적 폭력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5.16 쿠데타가 딱 그 다음에 또 5.16 일어나고, 이정재, 그 유명한 그 진보당 죽이라고 데모하고 그 깽판을 쳤던 그 이정재가 결국 목에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정재 이렇게 팻말 쳤고, 이제 그 조리돌림을 당한, 그야말로 종로 내거리에서 조리돌림을, 깡패들이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적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더 무서운 국가폭력이 등장하는 거죠. 군사정권이 등장해서 이런 깡패들을 싹 다 잡아넣어서 아예 박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적 폭력의 청정지대가, 그리고 그 무기, 총기 이런 거 다 압수해서, 물론 그전에도 총기는 금지였지만 어쨌든 완전히 군사 정권이 총기를 이렇게 무기를 다 압수하고 오로지 이렇게 그 총기를 사용하는 군만, 정권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막스베르가 말한 폭력의 합법적인 독점은 결국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5.16이 일어나고 군사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합법적인 독점이 같은 거 없지 이것도. 뭐 그렇죠. 따지고 보면 국가 폭력에 의한 독점. 그 구태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정치 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폭력을 독점하는 세력이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조봉암 관련해서 두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운 논란이 있어요. 조봉암은 지금도 서운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뭐 재심 무죄가 났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빨갱이 아닌 게 확인됐으니까 건국훈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독립운동에 이바지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불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요. 무죄가 선고가 되고 나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유족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조호정 여사라고.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보훈처가 친일의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를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1940년 매일신보가 친일신문이잖아요. 매일신보에서 인천부 본정 내외미국 직수입하는 성관사의 조봉암 방원영이라는 사람이 이 매일신보에 광고를 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매일신보 자체가 친일신문인데 거기에 돈을 내고 광고를 치렀다는 거야.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게 있어요. 41년 11월 역시 매일신보에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 씨는 휴일연금 장병 1호금 150원을 냈다. 이제 이렇게 친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일본 위령 신보가 친일 신문이고 군사라서? 장병이 일본 장병이잖아요.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병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본군에 돈을 댄 게 일본군 잘 싸우라고 돈을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친일 행위를 한 거다. 이게 기록이 있다. 이거 신문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는 친일 행위가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운을 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이 보훈처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뜨악하죠. 그러니까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족들이 죽상에 살아가는 주소도 이 주소에 산 적이 없다. 서경정 이 주소가 아니고 성관사라는 업체도 운영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더 이상 드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왜냐면 자꾸 뭘 하면 이제 빨갱이라고 해도 5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제 또 치질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서울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버님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해서 더 이상 서울 요청 안 하겠다. 아니 안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서울 요청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고. 독립유공자는 서울 신청을 안 해도 되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방 직후에는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아마 지금은 서울 신청을 누군가 해야 되겠죠. 누가 안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나? 여기 이번 정부 들어서 원래 서울 한의만이 그 논란이 잠깐 일어났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런데 박태균 교수, 이 강의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그 유명한 교수는 죽산이 전향을 했다면 선전으로 이용됐을 거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제시대에 이미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향을 했다면 일제에서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문에 살짝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 유명한 빨갱이 조봉암이 전향을 했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을 거라는 거지. 정권 차원에서 일제가. 근데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고 그가 친일 성명 그럴 수도 있죠. 인천에 동명이인이 살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친일 성명이나 반공산주의를 천명한 단편적인 기록도 발견할 수가 없다. 박태균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운을 하지 않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알다시피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정무라인에 살짝 이렇게 조봉암 선생 서운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몽양 서운 딱 해버린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조봉암 죽산 서운 딱 하고 가시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죽산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넘어갔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에 약간 아까 말한 주대환 선생 같은 분이 하도 죽산 하고 얘기를 다니니까 한동훈도 심지어 죽산을 언급했잖아요. 농지개혁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죽산을 좀 서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기사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딱 하고 이렇게 가로막은 또 조선일보 보도가 조선일보가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죽산이 살아나는 걸 보고 볼 수 없지. 조선일보가 딱 소련 외교문서를 딱 이렇게 꺼냅니다. 그 소련 측 외교문서에 죽산에 관한 언급이 딱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1968년 소련 공산당 내각 부의장하고 김일성이 만난 문서가 2018년인가 발굴이 돼요. 그게 국내에 안 알려지고 있다가 조선일보가 그걸 딱 국내에 보도를 요 시점에 합니다. 그래서 그 죽산이 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말하는 거야. 김일성은 우리한테 해당 인물을 달라고 했고 우리는 정치국에서 죽산의 편지를 갖고 토론을 했고 동지들과 통해서 그 얘기 연결책에 대해서는 합법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형을 해서 진보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김일성이 소련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조봉암을 이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그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을 했고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김일성이 소련 내각 부의장한테 한 얘기가
으로 무슨 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소련, 러시아 이렇게 학자가 밝힌 그런 게 이제 그걸 국내 주간조선이 쫙 보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태균 교수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마 김일성이 과장을 했을 것이다. 예, 조봉합이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소련 측에 이 68년이면 그 당시에 막 중소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권 내 주도권을 놓고 막 이렇게 다툴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만큼 남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정치가다라는 걸 이제 소련 측에 어필하기 위해서 조봉암 사건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주대환 대표도 6.25 때 서울이 함락됐을 때 그 죽산이 국회 기밀 문서들을 들고 다 이승만을 따라왔다. 그래서 이승만이 자네는 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따라왔구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였던 조봉암이 그때 가서 왜 그 김일성 지정을 받겠느냐. 그리고 대구에서 만나죠, 이승만을. 그러니까 대구까지 내려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6.25 때 조봉암의 와이프가 납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조봉암은 북한은 사실 그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납치해간 원수인 셈인데 그렇게 했을 리가 있느냐. 양명산 사건에 대해서도 조봉암이 재판에서 일관된 주장은 양명산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당신 분명히 나한테 그냥 돈 준 거지 북한에서 준 돈이라고 말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갔었고. 기밀 문서를 왜 전쟁 당시에 남으로 데리고 소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들고 내려온 거죠. 소각할 시간도 없었던 거지. 그냥 들고 이렇게 챙겨 내려온 거지. 자,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군정 시절 조봉암과 미국이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봤을 때 죽산은 오히려 소련 북한보다는 미국 쪽 사람에 가까웠다라는 게 이제 주대환 선생의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딱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죽산 서운하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이게 끝나지 않은 사건이 돼버리니까 다시 죽산 서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한테까지 결국 스크래치를 또 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심을 뒤집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사법 판결은 끝난 거고 다만 요거는 이제 역사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냥 제가 그냥 감히 좀 해석을 해보자면 죽산은 그냥 김일성까지도 이용할 생각으로 만약에 그게 왜냐면 양명산이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업가인 건 알았으니까 이게 양명산이 돈을 가져왔을 때 출처를 묻지 않았겠지. 출처를 일부러 이게 북한 돈이 좀 섞여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보당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김일성이 준 돈이든 누가 준 돈이든 우리 조국의 진보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일성은 그걸 자기 양명산한테 들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조종했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그렇게 소련한테 얘기했을 수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한 거지. 뭐 충분히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봉암 본인과 진보당 내내 북한 규탄 입장이 일관됐어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만약에 북한의 조종을 받는 정당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과거의 민주노동당 통진당이 조봉암만큼이나 북한을 규탄하냐고요. 지금 있는 진보당도 있잖아요. 지금도 진보당이 있잖아요. 그 진보당이 사실은 통진당의 후신이잖아요. 그 진보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 이렇게 규탄합니까? 조봉암처럼? 진보당이랑 이름만 갖다 쓰는 거지. 사실은 이 조봉암만큼도 북한 규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봉암은 아주 공개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비민주성과 또 6.25에 대한 남침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조종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박헌영 공개 비판한 뒤로는 거의 일관돼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방식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일관된 노선을 갔다라고 봐야 합리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요 얘기를 다 종합해서 인천과 해공과 죽산의 역할 플러스 그 이후에 한국의 어떤 민주당 계열의 야당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한국 야당이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야당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정권 교체를 하는 야당도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도 야당이 있습니다. 북한에 우당이라는 게 있죠. 우당. 그 있잖아요. 북한에 무슨 이름 무슨 당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북한에 우당. 근데 일본도 야당이 있죠. 일본도 사회당이라는 야당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1.5당 체제 하에서. 근데 일본의 사회당은 제대로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한 번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사회당 잠깐 하긴 했지만 그거는 연립 정권의 대표를 했던 거지 사회당이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북한이나 일본 말고 동남아시아를 봐도 제대로 된 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실은 아시아 전체를 아시아뿐만 세계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북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그것도 번듯하게 10년, 5년 이렇게 정권을 운영한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선이 좋았다. 노선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야당 노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야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족주의를 추구한다든가 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야당.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당 같은 경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야당은 사실 제대로 된 집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냉전 시대에 소련 쪽이 아닌 다음에야 사회주의를 표방원해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냉전 시기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건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야당들은 뭐 민주당, 진보당 할 것 없이 한국의 야당들은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노선을 추구했다는 거죠.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을 어떤 지지하는 노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미 노선을 추구한 그 야당들이 집권하면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마스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되게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갔다. 우리 당시 우리나라 야당들의 노선은 그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 등에서 독자적인 물적 기반과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인천 김성수 엄청난 거부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기업인이었고 독자적인 물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들 출마를 시킬 수가 있었고 정치 자금을 댈 수가 있었고 다른 데서 엄청나게 선수가 전북 출신인가요? 전북 고창. 전북 고창의 대지주의 아들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네 집 땅.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평평한 이렇게. 원래도 부자. 그래서 이 독자적인 물적 기반이 있었고 이 지역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호남이 김대중을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적 기반과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게 되게 든든한, 야당이 회유당하지 않고 여당에 회유당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익희,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그 두려운 군사 독재, 사실 총알이 날라오고 정치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중앙정부 뭐가 잡아가고 뭐 고문하고 그러는 시대에 몇십 년을 그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해나갔던 그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 이 뒤에 노무현 문재인 붙일 수 있겠죠. 김영삼 대통령은 아쉽게도 마지막 순간에 딱 절로 넘어가서 집권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문민정부를 했고 뭐 민주화 조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 같이 있었던 적이 당연히 신민당. 40대 기수론. 40대 기수론. 내내 같이 있었어요. 내내 같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진 거지. 거의 민주당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신민당이라는 이름. 그렇죠. 신민당. 박정희 정부 때 신민당. 그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름만 바뀐 거예요. 전에 민주당 때도 같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미 김영삼은 원래 처음에 자유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국회의원은. 자유당으로 시작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김대중은 처음부터 민주당이었고. 처음부터 민주당. 장년한테 영입된 게 김대중. 그 다음에 장택상의 비서로 시작한 게 김영삼. 다 민주당 계열의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승만의 공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도입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반장은 투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야, 네가 반장 선거는 투표를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투표를 조작하면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 스스로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반장 선거도 선거를 안 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도자는 투표로 뽑아야 된다는 원칙을 개국 초기부터, 그리고 여성한테도 똑같이 투표권 주고 이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되게 유럽에서도 60년대까지 투표권 안 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45년에 미군정이 딱 들어오자마자 재헌의회 선거부터 여성도 똑같이 다 투표권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 쫙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시킨 거야, 학교에서. 미군정 이후에 전에 하와이에서 학교를 만들 때도 그렇게 여성들한테도 참정권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때 독립운동가, 뭐 이승만,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중요해요. 대화와 타협 노선. 이 사람들이 집권할 때는 DJP 연합, 김종필하고도 손을 잡았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몽준하고도 손을 잡았고, 항상 타협 노선일 때 집권했다는 거야. 그런데 타협 노선을 버리고 독자 노선으로 가면 정권을 이뤄. 예를 들면 민주당, 2공화국 때 민주당, 그러니까 장면 정부 때의 민주당도 싸움하다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니까 결국엔 1년을 못 버티고 5.16을 당하게 되는 거고. 저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 탄핵 연합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의당도 있었고, 바른미래당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탄핵 같이 한 거잖아. 다 같이 탄핵을 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등 했다고 해서 정권을 그냥 다 혼자 먹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주 주말에 등산 갔을 때, 그때 제가 따라갔잖아요. 그때는 엠바고에서 기사화는 못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그런 거를. 왜냐면 탄핵 연정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유승민 기재부 장관, 뭐, 심상정 노동부 장관, 뭐, 노회찬 환경부 장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기자들한테, 우린 민주당이 집권한 겁니다. 민주당은 충분히 단독으로 정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연합 정권을 합니까? 라면서 딱 그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독 집권한 거다. 민주당 3기 정부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4기 정부죠. 작년부터 시작하면 4기 정부인 거고, 김대중부터 시작하면 3기 정부인 건데, 민주당 정부다. 왜 우리가 다른 정당하고 권력을 나누느냐. 그리고 실제로 조국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개인을 영입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 연합 정부가 아니라 뭐 심상정이니 노회찬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김성식이니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입각을 하라고. 개인으로 입각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개인을 영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 도의가 아닌 거죠. 정당으로 다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한테 네 정당 버리고 혼자 그냥 넘어오면 너는 장관 시켜줄게. 이러면 누가 넘어오겠어요. 대한민국 이런 현대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입할 거였으면 연정을 꾸렸어야지. 그 바른미래당, 그때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없을 때 있었죠. 그런 정당들까지 다 포함해서 촛불 연합 정부를 꾸렸으면 그랬으면 이렇게 임기 5년 만에 정권 안 넘어가지. 근데 그런 여론이 대세였어요? 그런 상당히 있었죠. 그런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런 기대 심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있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죠. 민주당 말고 다른 사람들. 네네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 그런 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연정을 하려 했다면 그 당사자가 되는 유승민, 신상기 이런 네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정을 했다고 얘기했겠죠. 연정이었다면. 네, 당대당으로 연합정부를 꾸리는 시기였다면 당연히 응하죠. 안 응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개인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거부한 거지.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다. 있었죠, 그 당시에. 신문 안 보셨어요? 그때 그런 기사들 많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지. 아니,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한 세. 내 생각엔 거꾸로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런 연립정부 논의는 별로 없었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일부에서 있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었죠.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니고 수면 밑에서.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당선이 정해져 있는 정부였거든요. 그렇죠. 어대문이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그래서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는 될까 말까 했던 정부인데 제가 이제 당시 민주연구원에 있었는데 대선 전에 여기는 101%는 이미 만들어놨어요. 맞죠. 당선 이후 101%. 그래가지고 뭐 세월호 교사들한테 뭐 하고 뭐 탈원전 노원전 뭐 하고 인천공항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인천공항 찾아가고 화력 발전 어떻게 하고 이거 미리 100일치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촛불혁명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촛배청산과 촛불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일종의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진보파도 있는 거고 소수 의견으로 연정을 꾸리자는. 소수 의견으로 연정론이 있는 거야. 소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할게요. 일단 마무리부터 하면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결국 대화와 타협이다. 그 말과 어떤 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해내고 합의가 안 되면 계속 토론하고 뭐 그리고 적어도 폭력은 쓰지 말자. 요게 일단 민주주의자의 정치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그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추구했을 때는 집권에 성공했고 재집권도 해냈고 근데 대화와 타협을 버리고 어떤 독선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 항상 권력을 놓쳤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렇게 야당이 건실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타협하려고 시도했던 도산 안창호, 몽양 영운영, 또 인천 김성수, 해공 신익희, 죽산 조봉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릴레이처럼 그 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 노무현 이런 사람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릴레이처럼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한국 민주주의가 어쨌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한국 민주화의 어떤 성공 요인이 아니냐라는 걸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